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한국맘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자, 이번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기도 했지만 주식시장에 별이 달린 한 1개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지수와 이번 달의 지수를 비교해보면 지수가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그 월간으로 오른 걸로는 역대급이 아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되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 레버리지가 등장한 이후 쏠림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집중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가고, 오히려 반도체 주식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이 좀 팔리는 뭐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져 가지고 명암이 엄청나게 갈리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지수는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무려 290포인트, 그동안에 안 오른 게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3.55%가 상승하면서 이제 8,500에 바싹 다가선 8,47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도 7,000조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자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보다 조금 덜 올라서 역전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다시 거래를 벌리면서 1,853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볼까요? 162조가 되었습니다. 둘이 합산하면 얼마인가요?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야, 2,000조 원. 24년도 연말에 한국의 시가총액이 2,000조 대였습니다. 2,400조인가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2,000조가 도달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AI 열풍에 의한 실적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과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동일하게 쏠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205종목이 오르고 686종목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승 종목이 좀 확산됐고, 지난 수요일보다는 뭐 상승 종목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어제 그 현대차를 넘기냐 마냐 했던 삼성전기가 오늘 15%나 폭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완전히 현대차를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현대차 오늘 무려 6%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쏠림 현상은 코스닥에 그대로 충격을 줬는데요. 어제도 큰 폭으로 빠졌던 코스닥 증시는 오늘 아침 시초가는 괜찮았는데 또다시 29포인트 2.68%가 빠지면서 1000포인트 깨지기 직전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074포인트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300종목이 오르고 1300종목 이상이 빠지는 그런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느냐라고 수급 동향을 봤더니 외국인들은 뭐 그냥 쏘쏘했는데, 오늘 의외로 개인들이 판 것으로 나옵니다. 외국인들 1조 팔았고요. 개인들이 1조 4천억 팔았습니다. 그럼 누가 샀냐요? 아무래도 저거는 ETF가 산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 기관이 뭐 주체적으로 요즘에 기관 자산들이 액티브로 돌아가는 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말이죠. 결국은 ETF. 갑자기 ETF가 왜 늘었을까? 네, 아무래도 범인으로는 레버리지가 아닐까 판단이 되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쏠림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레버리지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1번 니케이 지수가 어제 좀 쉬었는데 오늘은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5%. 그리고 홍콩은 소폭 올랐고요. 뭐 요즘 중국은 완전히 소외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1번이 많이 오른 것은 일단 오늘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지금 장외에서 아침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델컴퓨터가 15% 올랐습니다. 장중에 3% 올랐는 게 15%까지 올랐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장중에 30몇 %가 올랐어요. 이게 전부 다 AI 설비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델컴퓨터가 30%도 넘게 올라요. 시간에서 놀라운 상승세를,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출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1,700억 가까운 앞으로 1년간의 매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야, 이 회사가
1,700억이라고? 근데 그게 하이퍼스케일러도 있습니다만 무려 5,000개의 고객사가 요청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뿜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뿜뿜을 했는데 좀 폭도 넓어진 그 덕분에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거의 두 번, 연말로는 거의 두 번이 무지하게 높아졌죠. 가능성이 뭐 확실까지는 아니지만 한 8, 90% 정도는 두 번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상황이어서 아주 채권 시장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일 한국국민연금 우물안의 고래였다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수안의 고래가 됐어요. 시장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 호수안의 고래가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뭘 줄였어야 돼요? 채권이요. 그러니까 채권을 줄이니까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군별 목표 비중 변화입니다. 지금 제일 밑에가 빨간색이 한국 주식이었어요. 규모가 제일 적었었는데 이게 15%에서 20.8%로 제가 아침에 20.4라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20.8%로 늘렸습니다. 자, 저기 한 6% 정도 는데 어디서 빠졌느냐 보시면은 그 해외 주식에서 조금 빠졌어요. 해외 주식은 약 한 2.5%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는 또 채권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이 30.9에서 30.5로 여기서도 2.4% 정도가 빠졌고 대체 투자도 1% 빠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내 주식으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어제 문매를 맞았던 채권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너무 세게 맞아서 그런가요? 오늘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7bp가 내려갔으니까 가격이 꽤나 큰 폭으로 올랐고 10년물이 5년물도 5.5bp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환율은 1,507원, 그리고 엔화는 1,509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가격은 아침절에 비해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화 대비로는 원화가 946원, 계속해서 약세가 원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IT 서비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LD, CNS, 현대, 오토에버. 오토에버가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상한가였어요. 상한가. 두 종목이 상한가였습니다. 그리고 NHN이라든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스노플레이크의 성장에 의해서 에이전틱 AI 나오면 소프트웨어 업체를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노플레이크 하는 거 보니까 AI를 잘 소용해서 고객을 계속 유치하고 진행이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IT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보험업종, 전기전자업종 등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올랐기 때문에 전자결제나 이런 쪽이 눈에 띄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KB증권에서 SK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 380만 원. 예, 380만 원을 제시하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라톤 5km 지점이다. 우리는 마라톤이 40.195km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5km라고? 단축 마라톤도 제일 짧은 게 5km인데 5km 지점. 네.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0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에이전틱 AI 확산이 토큰 사용량을 7배 증가할 것이다. 증가시킬 1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신규 증설 투자가 HBM으로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공정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해서, 그러니까 HBM은 원래 높은 마진을 받지만 기존 D램도 높은 마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영업이익을 올해 277조 보던 것을 280조로 상향 조정했고요. 내년은 454조를 벌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454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AI 인프라 집행을 위해서 전략 자산인 메모리 반도체 안정적 공급 확보에 모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이 나오게 되면 블랙웰 대비 5배 이상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 메모리의 원가가 5배 이상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겨우 5kg 지져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투자 의견을 지금 380만 원 얘기를 했는데 불 시나리오에서는요. 초강력 시나리오에서 얼마? 450만 원. 그리고 베이스가 380이야. 그리고 최악의 경우 200만 원. 지금 228만 원이니까 잃을 거는 10%밖에 없다. 뭐 이런 그림을 보여줬고요. 네.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조금 강한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요, 저는. 왜냐면은 하이닉스 돈 잘 벌어서 450조 벌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500조 이상, 550조나 600조는 벌어야 될 건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범용 디램 꽤 많이 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두 회사가 1000조를 넘게 벌면 그러면 마이크론도 돈 벌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메모리 업체만 내년도에 한국 돈으로 한 1300조 이상 버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두 회사가 1000조가 넘을 거고 저기 마이크론까지 하면 거의 1500조 가까이 돈을 버는 건데 그러면은 이 세 개 회사가 1조 달러를 버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그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많이 늘어나 올해 8천억 달러였는데 그럼 내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이 세 개 회사한테 돈을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다른 것도 GPU도 사고 CPU도 사고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도 HBM 사고 뭐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내년도 한 2조 매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지출을 2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퍼스케일러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그러면 하여튼 KB증권 이민영 연구원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저기 연합인포맥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뉴스들은 계속 좋아요. 오늘 저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 대만 가 있는데요. 대만 가서 그 폭스콘 사장하고 만나서 거기서도 앞으로 자본군 규모의 2배 이상의 수익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할 게 엄청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일단은 그 저기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업체들과 이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AI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막 출발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든 AI 설비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딱 하나, 근데 돈은 누가 되나? 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2조 달러 이상을 훨씬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2조 달러 이상. 근데 미국의 예산이 7조 달러인데? 네. 어쨌든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난 그 자료가 중국 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출력 토큰당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100만 개, 그 토큰 100만 개당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AI의 GPT 5.5 프로가 가장 비싸요. 180달러. 그 다음에 그 GPT 최근 거가 30달러. 클로드 오프스가 25달러. 클로드 소넷이 15달러. 그록 4.2가 6달러. 제미나이 플래시가 3달러. 근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의 가격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상당히 낮다. 네. 요게 이제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중국 업체로 인해서 미국 업체들의 비용 지출에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AI 독주가 어마무시한데요. 지금 이 AI 독주에 대해서 그 노무라의 전략가 맥 엘리엇이 그 아주 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뉴스로 공유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그 집중적인 흐름이 좀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콜옵션 중에 이 그 AI 반도체 쪽 콜옵션 중에 풋옵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S&P와 나스닥 배의 콜옵션 스큐가 역사적으로 100% 분위까지 올라간 반면에 풋옵션 스큐는 0% 분위까지 떨어졌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옵션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다 콜, 즉 상방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레버리지 ETF가 규모가 꽤 큰데 한 2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1,800억 달러가 넘는데 그게 대부분 지금 어디 쪽에 가 있냐? MI 테마.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CSOP 홍콩의 CSOP가 2조 달러가 넘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그리고 한국도 지금 레버리지 ETF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지금 제가 한번 잠깐 그림 어렵지만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콜스큐가 한쪽에 집중되면서 다른 방향성이 없는 정도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쏠렸다. 완전히 극단적으로 한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란 핵 협상이 합의 없음으로 결렬되는 경우 이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는 오히려 합의를 도달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에너지 수입국,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의 성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그리고 금리도 안정되고 달러도 약세로 되면서 금융 안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위험 선호로 인해서 우리나라나 뭐 일본 뭐 이런 쪽이겠죠. 그런 쪽으로 돈이 쫙 빠져나가면 오히려 그 신흥국 쪽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 쪽 자금이 밖으로 나가면서 약간의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별도 사건 없이 시장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능성도 있는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VIX 선물, 그다음 DRAM, ETF, QQQ, 그다음 SMH 이런 것들이 완전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완전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게다가 또 앞서 언급했던 레버리지 ETF가 규모가 완전 한 방향으로 그 큰 돈이 쏠려 있다. 기술주 관련은 670억, 반도체 관련 390억,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262억 이렇게 쏠려 있어서 살짝만 움직여도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막 갑자기 5% 10% 빠지면 우르르 물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이런 뭐 경고성 발언도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 나온 것 중에 오늘 재미난 뉴스가 의대보다는 삼전 하이닉스다. 입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종로학원에 따르면 29일 날 발표한 내용이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했더니 영재학교로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몰렸다 사람이. 이런 내용입니다. 영재학교 7개의 학교인데요. 뭐 저기 어디 학교냐면 대구과학고, 세종과학고, 인천과학고, 요즘은 그냥 과학고라고 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뭐 이렇게 부르네요. 대전과학고, 경기과학고, 뭐 광주과학고. 이게 과거보다 평균 그 경쟁률이 더 올라갔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재학교를 가면 의대 지원하면 내신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영재학원에 간다는 건 의대를 안 가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경쟁률이 올라갔다라는 건 최근에 삼전닉스의 어떤 선전으로 인해서 이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시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되게 좋은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한국의 산업장관인 김정관 산업장관이 삼성전자를 많이 벌고 있는데 이 돈 번 거를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의학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경쟁력에 취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유는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진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AI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성장 엔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하강기를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도 굳건히 다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 한번 실기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폐자의 길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정부도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로 잘 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잘 도와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확실히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떼돈을 버는 게 맞은 것 같아요. 4월에 국세가 거쳤는데 5조 거쳤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전년 대비 6.3조나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이 6.3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일단 첫 번째 증권거래세가 1조 3천억 거쳤다. 네. 그리고 3월 증권거래 대금이 4배, 작년보다 4배나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가 엄청나게 거쳤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증권거래세에서 농어촌 특별세가 나가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늘어서 2배 이상 늘어서 2조 1천억이 거쳤다라는 겁니다. 법인세도 지난해에 비해 2조 2천억 늘어서 12조 8천억. 그리고 소득세도 1.3조 늘어서 9조 7천억.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 월급 많이 받았으니까 세금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역시나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조나 거쳤어요.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21조. 예, 21조. 무려 4조 7천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속증여세도 있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여기 부동산 관련 세금 4월이라서 그런가? 없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기업이 활성화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 금융이거든요. 기업이 잘 돼야 돼요. 예, 부동산은 잘 돼도 세금 많이 눈에 안 띄잖아요. 기업 잘 되니까 법인세 많이 냈지. 그 법인에서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이 소득세 많이 냈지. 그다음에 주가 올라갔고 거래세 많이 냈지. 온갖 거 많이 내잖아요. 나라가 전체가 좋아진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돌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걱정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침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자, 국민연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는 말씀드렸을 때 14.9%에서 20.8%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이 20.8%만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거의 30% 가까이 되는 27%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27%. 자, 그러면 7%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500조도 훨씬 넘게 갖고 있는데 거의 100조 가까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호가제도라서 실질적으로 100조 물량 털면 이 100조보다 훨씬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되는데 이거 좀 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20.8%로 늘린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막 샀는데 갑자기 넘겼다고 바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막 바닥 기다 팍 올라왔는데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팍 올라와서 20.8%가 22.8%, 21.8%가 됐어. 그러면 1% 바로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올라오니까 좀 기다리다가 상황 보다가 팔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기다려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 할 때, 조절할 때. 그것 중에 하나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요. 하나는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근데 전략적 자산 배분이 기존에 3%였는데 이게 6%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이 국내 주식의 전부 반영시키면 어떻게 되죠? 6%인가 26.8%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전략적 자산 배분이 2%가 더 있어요. 네, 허용 범위가. 그러면 그것까지 더하면 토탈 8%니까 28.8%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27점 얼마 블라블라 이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가 올랐으니까 또 오르긴 했겠다, 그죠? 그래도 아직 바로 팔지는 않아도 된다. 근데 맥스 근처다라는 겁니다.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도는 어떻게 나왔냐면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매물 폭탄 피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상의 증권과 화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다 믿지 맙시다. 예, 요거는 다 믿지 마요. 왜냐하면 제가 운용자면 풀로 찰 때까지 기다렸다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올라올 때 때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표시 안 나게 때려. 누르지 말고 때려. 계속 조금씩 내놔. 그리고 이게 하루에 내놓을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나는 날 쭉쭉 플러스 안 깨면서 쭉쭉 팔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사는 거다라는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 왜냐하면 한 1% 공간 더 남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많이 튀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시가총액 하위 종목을 갖고 있겠어? 상위 종목을 갖고 있겠어? 상위 종목을 갖고 있지. 오늘 하루에 3%가 올랐는데 자산이 얼마나 오르겠냐고. 꽤 올랐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국민연금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주식만 얘기했는데, 사실상 오늘 아까 현대, 오토에버 거의 상한가 갔다 그랬고, 그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지만, 현대차 그룹도 오늘 상당히 올랐거든요. 빛이 좀 바랬죠. 남들이 너무 올라갔고 빛이 바랬지만, 모비스도 큰 폭으로 올랐고, 오토에버는 뭐 거의 상한가 갔고, 이게 결국은 피지컬 AI 관련, 피지컬 AI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 지배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의 하반기 주가 재평가를 하면서 핵심은 피지컬 AI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까지 올랐냐면, 현대기아차는 항상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는데 1,359달러, 오늘 더 올랐으니까 한 1,400달러 됐죠. 1,4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종 중에 3위까지 올랐습니다. 테슬라 넘사벽 저 1조 넘사벽이고, 그 다음이 도요타 3천억,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한 1,400억. 그러니까 뒤에 보면 현대차, 기아차 따로 나눠지기도 하죠. 그 다음 비아디네요. 비아디 많이 올랐네. 샤오미는 올해 지금 자동차는 늘고 있는데요. 샤오미 지금 저기 박살났어요. 디램값 올라가지고 저기 휴대폰 박살났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샤오펑도 보이고 중국 업체들이 많이 보이네요. 미국 업체는 GM, 포드 있습니다. 많이 밀렸고, 1번은 도요타 독주하면서 혼다 끼어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국의 위상이 많이 자동차를 보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자동차로만 보지 말고 로봇으로 보자라는 거죠.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막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막 진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 신기하긴 해. 로봇가 막 사람처럼 막 발차기 하고 축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로봇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에는 잘할 수 있어 했는데, 최근에 보면서 확신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변화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진 않았어요. 목표 주가가 일단 먼저 높아.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과연 제가 보기에는 지배구조 관련된 기대감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차보다 모비스가 더 많이 오르고, 현대모비스가 더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걸 봐서는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가 참 궁금하고, 또 엔비디아의 젠스랑에 와서 또 정의선 회장 또 만난다 그러잖아요. 2번 만나는 사람은 정의선 회장밖에 없네. 왜? 이재용 회장 안 만나고 최태원 회장 만난다잖아요. 그리고 구광모 회장 만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장중에 상한가 갔어요.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젠스랑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동차 업종이 그런 것에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 오른 것 같지만 자동차 업종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동차만으로는 밸류에이션에 다 왔다. 이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달 것이냐가 자동차는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폼 빠지지 마세요. 네. 자, 워렌 버핏의 이야기 격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냐? 부는 조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했습니다. 99년도에 워렌 버핏은 완벽한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도 바보 취급 안 하죠. 예,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레버리지 몰빵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수익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장기간으로 30년을 지켜보아온 결과 느긋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는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저도 여기서 직접 관찰하고 목격하고 체험한 경험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